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돈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화물차 한 대로 시작했어요. 낮에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거래처를 찾아다녔죠.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매일 이렇게 말하며 힘을 주던 아내가 있어 버틸 수 있었죠.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얻었어요. 물류회사의 시작이었죠. 첫 달에는 거래처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대형 물류회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다들 문전박대했죠.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첫 거래처가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내와 저는 밤새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때부터였죠. 우리 부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일했어요. 첫 해에는 직원을 한 명도 둘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해에 드디어 트럭 한 대를 더 구입할 수 있었어요. 기사님 한 분을 채용하고 아내는 그분의 식사까지 챙겼습니다. 사장님 부부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며칠을 울더라고요. 5년이 지났을 때는 직원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직원들 자녀 돌잔치부터 결혼식까지 아내는 친어머니처럼 챙겼죠. 10년이 지나자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매출이 100억을 넘어섰을 때 아내가 또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어. 15년 차에는 매출이 300억을 돌파했어요. 우리 부부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왕호는 그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내는 아들이 돌아오자 매일 밤 특별한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회사도 배우고 결혼도 해야지.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 얼굴이 떠오르네요. 왕호는 이사로 회사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했죠. 거래처 사장님들도 왕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김 회장님, 아드님이 참 훌륭하네요. 그때마다 아내와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20년 차가 되던 해, 우리 회사는 매출 50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어섰고 전국의 물류센터만 15개를 보유하게 됐죠. 그러다 합병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당뇨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입원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때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아내가 병문안을 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왕호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내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알고 보니 왕호가 이사회를 소집했더라고요. 회사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안건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제가 경영을 맡아야 합니다. 이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네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왕호는 1년 전부터 이사들을 하나씩 매수해 왔더군요. 주주들도 설득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네요. 아내는 아들의 배신에 실신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왕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퇴원하자마자 회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비들이 저와 아내의 출입을 막았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경비대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 회장이란 게 바로 왕호였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호야, 이럴 순 없어. 너가 어떻게? 아내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어요. 20년 동안 일군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직원들은 창문 너머로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했거든요. 결국 우리 부부는 경비들에게 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날이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호는 사장실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올려다봤을 때 그 녀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어 들렸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당장 우리가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재산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당장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아내는 계속 울었지만 저를 걱정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인근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밤을 지샜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봄이 될 줄은요. 여러분, 노숙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와 아내는 그날부터 지하철역을 전전했어요. 수중에 있던 현금은 고작 3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제 당뇨약을 사는데 써야 했어요. 여보, 이거 먹어. 아내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빵을 사왔어요. 본인은 안 먹고 나를 챙기더군요. 지하철역 구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한때는 500억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노숙자일 뿐이었죠. 인슐린 주사를 맞지 못해 매일 고통에 시달렸어요.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올게. 아내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나이든 여자를 써주겠다는 곳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역 근처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왔습니다. 이거 먹어요. 아직 멀쩡해.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아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박스를 주우러 다녔죠. 그 돈으로 겨우 제 당뇨약을 살 수 있었어요.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약부터 사요. 아내는 자기 몫의 식사를 포기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갔습니다.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어요. 저기 저 노숙자들 좀 봐. 지저분해 보여서 싫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2달째가 되자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당뇨 때문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팠거든요.
하루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울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더군요. 여보, 정신 차려봐요. 제발.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줬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응급실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나왔죠. 그날 밤 아내는 더 많은 박스를 주우러 다녔어요.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당신 약값은 꼭 마련해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날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한 방을 구할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아내가 박스를 주워 모은 돈이었죠. 방이라고 해봐야 겨우 2평 남짓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천국 같았죠. 드디어 지하철역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날 밤 계속 울었어요.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작은 방이지만 서로 기대어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아내가 나를 안아주고 때로는 제가 아내를 안아주며 힘이 됐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그래도 지하철역보다는 나았어요.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박스를 주우러 가기 전에 항상 내 얼굴을 한번 쓰다듬었죠. 여보, 다녀올게. 그렇게 인사하고 나가는 아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내는 더 많이 일하려고 했습니다. 새벽에는 박스를 주웠고 낮에는 식당 일을 찾아다녔어요. 하루는 아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스를 줍다가 유리에 베어서 상처투성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 이거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아내는 손을 숨기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끔 고시원 주변을 산책할 때면 사람들이 우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옷이 낡고 허름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당당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식당 일을 구했다며 좋아했어요.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죠. 이제 당신 약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대요. 아내는 그날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박스를 줍고 낮에는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또 박스를 주었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걱정 마요. 나는 힘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고열에 시달렸어요. 오늘은 쉬어야 해. 안 돼. 오늘 안 나가면 일자리 뺏길 거예요. 결국 아내는 열이 40도가 넘는 상태로 일하러 갔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거의 기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을게요. 아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와서 먹였죠. 그날 밤 아내는 계속 헛소리를 했어요. 아, 박스 주워야 해. 여보, 약값 모아야 해.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내는 사흘 동안 알아누웠어요. 그동안 일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갔대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절 걱정했습니다. 이제 당신 약값은 어떡하지?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는 병도 다 낫기 전에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마트 청소 일을 구했어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거였죠. 이제 박스는 그만 줍고 이것만 할게요. 하지만 아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박스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아내의 옷에서는 항상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우리 곧 좋은 날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장갑도 없이 박스를 주웠죠.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아내 몰래 나가서 박스를 주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걸음도 제대로 못 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금방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따라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조금 걸었어요. 아내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 웃었어요. 여보,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기만 해?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어요.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항상 하던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마트 청소를 마치고 나면 곧장 박스를 주우러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침 9시가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8시면 돌아왔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가 쓰던 중고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죠. 10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겨우 걸음을 옮겨 아내가 일하던 마트로 갔습니다. 아니, 김 씨는 7시에 퇴근했는데요? 마트 관리자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자주 가던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었을까요? 골목 구석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어요. 여보,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발 정신 차려봐. 아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물었죠.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환자분이 심각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술비는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돈이 없었으니까요. 간호사가 결제를 요구해서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돈 한 푼 없어 응급실에서 아내를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차렸어요. 병원 영안실 한켠에서 조촐하게 치렀죠. 아무도 오지 않은 장례식이었어요. 왕호에게도 연락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아내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썼어요. 장례 비용도 없어서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장터에서 아내를 보낼 때까지 혼자였어요. 여보, 미안해. 그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육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결국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당신을 고생시켰나? 아내가 마지막으로 주운 박스들이 아직 방 한켠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당뇨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죠. 차라리 이대로 아내 곁으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내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맹세했어요. 기다려. 내가 꼭 복수하고 갈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두려울 것도 없었죠.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어요. 회사를 되찾고 그 페류나에게 복수하는 것. 그게 제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복수를 하려면 먼저 건강부터 회복해야 했어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돈으로 당뇨약을 샀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니며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 찾아간 진료소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죠. 노숙자처럼 보인다고 약을 안 주더군요. 다른 진료소를 찾아 3시간을 걸어갔어요. 그곳에서도 차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슐린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걸어서 진료소에 갔어요. 어떤 날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도 아내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씩 걸었습니다. 진료소 원장님이 저를 딱하게 보셨는지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야위었더군요. 한 달 동안은 진료소와 고시원을 오가는 게 일과였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2달이 지날 무렵 드디어 거래처들을 찾아갈 만한 체력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20년 동안 거래했던 박 사장님 회사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모른 척했어요. 예전에는 존댓말을 쓰던 사람인데 이제는 달라졌더군요. 사장님 안 계신다고 전해라.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찾아갔죠.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을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회사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박 사장님이 절 만나줬습니다. 김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박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제 사정을 듣고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죠. 우리 물류창고 경비로라도 일하시겠습니까? 박 사장님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월급은 150만 원, 숙소는 경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천국 같았어요. 당장 고시원을 나와 물류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경비실이 제 집이 됐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경비실 한켠에 두고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경비 일은 생각보다 고됐어요. 밤낮 없이 출입 차량을 체크하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 순찰이 힘들었어요. 당뇨 때문에 발이 저리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죠. 아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박 사장님이 가끔 들러서 음료수도 주시고 도시락도 챙겨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근무 시간이면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잘 지내지? 유골함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20대의 차량이 들어왔어. 야간 순찰할 때 달빛이 참 예뻤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러다가도 복수 이야기를 하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그놈을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낮에는 틈틈이 회사 소식을 알아봤어요. 물류기사들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왕호가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노름에 빠졌다던데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준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엔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박스 하나에 1,000원씩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3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돈이 되었죠. 당뇨 때문에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쉬는 시간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경비실 바닥 장판 밑에 돈을 숨겼습니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매일 밤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복수하고 말 테니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렸어요.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비실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물류창고를 찾아왔어요. 총무과장이었던 김 과장이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절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왕호가 어떻게 회사를 빼앗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사들을 하나씩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될 사람은 돈으로, 협박할 사람은 협박으로 소나기에 넣었대요.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도 퍼뜨렸더군요. 그래서 주주들이 주식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김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왕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노름에 빠져서 회사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였죠.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USB를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복수가 아니었죠.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지금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나?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회사 내부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김 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번 달도 직원들 월급이 밀렸습니다. 거래처 3군데가 더 끊겼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올 때마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재무부장이었던 박 부장도 찾아왔어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부장이 가져온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호가 회사 돈 50억을 빼돌린 증거였어요. 노름판에서 다 날렸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밀리면서도 노름을 했다는 거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김 과장과 박 부장이 찾아왔어요.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죠. 왕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로 왕호의 목을 조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회사는 계속 추락했대요. 매출이 80%나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제 곧 부도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퇴사한 직원들도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회장님 곁에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거래처 사장님들도 연락이 왔어요. 김 회장, 우리가 도와주겠네. 20년 동안 쌓은 신용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왕호는 아직 모르겠죠. 자기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걸요. 복수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거였죠. 김 과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호를 따르던 이사들도 이제는 배를 갈아타려 한다는 거죠. 회사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다들 알아챘나 봅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연한 거였어요.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배신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매일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기도했어요.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카드만 남았습니다. 왕호의 몰락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그 페르나의 멱살을 잡고 무릎 꿇게 만들 테니까. 옛 거래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이 정리해준 명단을 들고 한 곳 한 곳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의 한 물류회사였어요. 15년 동안 거래했던 곳이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다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봐, 김 회장.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도 왕호 그 녀석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네. 계약금도 떼이고 물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김 회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쌓은 신용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나와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나? 조심스레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이라면 믿을 수 있지. 첫 거래처가 확보됐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옛 거래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 회장님 소식 듣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분도 왕호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물건 제때 안 오지. 약속 안 지키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거래처가 늘어났어요.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하루에 서너 군데씩 찾아갔죠. 어떤 곳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저를 믿어주었어요. 김 회장이 돌아온다니 다행이네. 이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겠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2달이 지나자 드디어 은행을 찾아갔어요. 20년 동안 거래했던 지점장님이 아직도 계시더군요. 김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점장님도 제 사정을 듣고 놀라셨어요. 새로 시작하실 생각이시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융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신용이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옛 직원들도 하나둘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다들 왕호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인격적으로도 무시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드디어 새로운 회사를 차릴 준비가 됐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제일 먼저 들고 들어갔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이야. 처음엔 직원이 3명뿐이었어요. 김 과장, 박 부장, 그리고 저. 하지만 곧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들 월급이 적어도 절 믿고 따라와 줬어요. 첫 거래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트럭 한 대가 첫 출발을 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트럭을 배웅하면서 울컥했죠.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김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거래처들이 믿고 맡겨주니 일이 술술 풀렸어요. 한 달 만에 트럭을 3대나 더 구입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했어요. 예전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회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첫 달 매출이 5억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김 과장은 한 달 내내 자택에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곁에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달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호의 회사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개월째 월급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박 부장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직원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왕호는 회사에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한 달 전부터 노름판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거죠. 3달째가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선언했대요. 이자도 못 갚는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막힌 거였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은 우리 회사로 거래를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님 회사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회사는 4개월 만에 직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출도 20억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죠.
회장님,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유골함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5개월째 왕호의 회사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부도날 거라고 다들 도망가는 중입니다. 김 과장의 말대로였습니다. 왕호를 따르던 이사들도 배를 갈아타려 한다는 거죠.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5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물류센터도 열었어요. 반면 왕호의 회사는 계속 추락했대요. 거래처가 90%나 끊겼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했고요. 이제 회사가 텅 비었다고 합니다. 박 부장이 전해주는 소식이었어요. 7개월째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왕호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매각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은밀히 인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접근했죠. 주주들은 빨리 팔고 싶어 했어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이사들도 매각을 찬성했어요. 왕호는 이미 회사에 관심이 없어 보였대요. 8개월째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 회사가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됐습니다. 물론 왕호는 제가 뒤에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주식 매수가 시작됐어요. 하나둘씩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9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어요. 이제 회사는 제 것이 된 거였습니다. 직원들과 조용히 축하 파티를 했어요. 회장님, 드디어 해내셨네요. 다들 기뻐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이야. 회사를 되찾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왕호에게 지옥이 뭔지 보여줄 거예요. 아내가 겪은 고통의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의 시작. 인수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김 과장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준비했거든요. 제3자 명의로 접근했기에 왕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실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자금 100억 이상을 횡령했더군요. 노름으로 날린 돈이 대부분이었죠. 직원들 퇴직금도 빼돌렸대요. 회장님이 20년 동안 쌓은 거 2년 만에 다 망쳤습니다. 실사팀장이 분노하며 말하더군요.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됐어요. 안건은 단 하나, 경영권 이전이었죠. 왕호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급하게 이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사들은 등을 돌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도 다 망할 뻔했소. 한때 왕호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왕호가 직접 찾아왔대요. 인수하려는 회사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대표였으니까요. 주주총회 당일 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보았거든요. 아버님?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금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첫 안건은 대표이사 변경이었습니다. 왕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기만 했죠. 찬성 98%.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어요. 이제 회사는 완전히 제 것이 됐습니다. 아버님, 이럴 순 없어요. 왕호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무시했어요. 경비, 이 사람 내보내 주시죠.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어요.
경비들이 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 모습이 낯이 익더군요. 2년 전 저와 아내가 끌려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다음 순서로 횡령건을 다뤘어요. 현 시점까지 확인된 횡령액은 127억입니다. 안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이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왕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함을 넘어 푸르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개인 재산 일체를 환수하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당연히 통과됐고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2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드디어 해냈어. 책상 위에는 왕후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했어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켜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이날 밤 처음으로 회사에서 잤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사무실에 모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더군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복수를 위한 시작이죠. 왕호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어요. 기다려요. 이제 시작이니까. 회사로 돌아온 첫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직원도 있었고 환하게 웃는 직원도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오시는 거 맞죠? 현관 앞에서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얼굴들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어떤 직원은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안 계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왕후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왔어요. 월급도 제때 못 받고 야근 수당은 꿈도 못 꾸고 휴일도 없이 일만 시켰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직원들을 이렇게 괴롭혔다니.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도 쉽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이 인사를 건네며 울먹였거든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는 거죠. 회장님만 계시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왕후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요. 김 과장이 준비를 다 해놨더군요. 책상 위에는 아내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사진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오늘부터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못 받은 수당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한 푼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에게 짜장면을 시켰어요. 예전에 아내가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사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제 아내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부서별 회의를 했어요. 각 부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악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자연스레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부장님 한 분이 나서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다들 서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샀어요. 여러분, 건배합시다.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직원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아내의 유골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가 해냈어. 창밖을 보니 달이 밝더군요. 마치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회사도 되찾았고 이제 복수만 남았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보낸 자식,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직원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더욱 다짐이 됐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엔 왕호에게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복수할 거예요. 왕호가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서 서성이더군요.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저 자식 절대 건물 안으로 들이지 마시오. 경비실에도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회장님 명령입니다. 왕호 씨는 출입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경비실에 찾아와서 애원했대요. 아버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뵙게 해주세요. 하지만 철저하게 무시했죠. 어떤 날은 비를 맞으며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했어요. 추운 겨울날에도 회사 앞을 떠나지 않았대요. 직원들이 전해주는 말이 많았습니다. 회장님, 왕호 씨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벌써 3시간째 그러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왕호의 모습이 처절해 보였죠. 하지만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생각을 하니 왕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보내왔어요. 반성문이라고 하더군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회장님, 읽어보시는 게 김 과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 자식 편지는 절대 받지 마시오. 그래도 매일같이 편지가 왔어요. 하루는 1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더군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2달이 지나도 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했어요. 회장님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던데요. 정말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왕호가 술에 취해 회사 로비로 뛰어들었대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경비들이 바로 제압했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호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더군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회사 주변 식당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을 알아내서 매일 와 있었죠. 회장님, 오늘도 왔습니다. 비서가 매일 같은 보고를 했어요. 식당도 전부 바꿨습니다. 왕호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회사 뒷문으로 따라오더군요. 아버님, 제발. 차가운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경비.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왕호는 또다시 경비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왕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5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왕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서에 실려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업무방해에 협박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벌금형은 이제 구속으로 바뀌었죠. 1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대요. 나올 때는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다짐했으니까요. 여보, 저 자식은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야.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 아닐 뿐이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왕호는 여전히 회사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 자식의 영혼까지 갉아먹을 거예요. 그날은 직원들과 단체로 짜장면을 시켜 먹는 날이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 직원이 함께 식사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하던 관례를 다시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침부터 직원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많았어요. 오늘 점심 짜장면이죠? 벌써부터 배가 고파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게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중국집에 미리 주문을 넣었어요. 직원이 300명이 넘으니 여러 곳에 전화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탕수육도 주문할까요? 물어보는 직원의 눈빛이 아내와 똑같았어요. 그래요. 예전처럼 하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로비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배달원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왔어요. 마치 명절 전날 같은 분위기였죠. 식당에 모두가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계실 때처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든 여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더군요.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검은 짜장면 위로 노란 단무지가 돋보이더군요. 맛있게 드세요. 제 한마디에 모두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옛날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라 직원들도 잘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왕호가 쓰레기통 옆에서 직원들이 남긴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 왕호가 맞았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은 채 쓰레기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호텔 레스토랑에서나 밥을 먹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잔반을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손이 까맣게 된 채로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짜장 소스가 턱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더러웠어요.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마치 거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간 다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박스를 줍던 아내의 모습이, 찬바람에 떨면서도 제 약값을 벌던 아내의 모습이,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던 아내의 모습이, 그리고 결국 그 고생 끝에 쓰러져 돌아가신 아내의 모습이 눈앞이 새빨개졌어요.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발로 짜장면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날아가면서 검은 국물이 사방에 튀었어요. 왕호의 얼굴과 양복에도 짜장 국물이 묻었습니다. 당장 꺼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미가 네 때문에 죽었는데 그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왕호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검은 짜장 국물이 묻은 얼굴로 절 올려다보더군요. 아버님, 제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 젖은 땅에 무릎 꿇은 채로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당장 꺼져. 네 어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박스 줍다가 쓰러져 죽었어.
너 때문이야. 근데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용서가 되는 줄 알아? 그래, 그렇게 무릎 꿇어. 평생 그렇게 무릎 꿇고 살아. 네 어미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알겠지?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 등을 돌려 돌아서는데 왕후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왕후가 뒤로 넘어졌어요. 짜장면 그릇 파편 위로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제 발목을 잡으려 했죠. 이번에는 경비를 불렀어요. 이 사람 당장 끌어내시오. 경비 둘이 왕후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절 불렀어요. 아버님, 아버님. 목이 쉬어가는 소리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모여 있더군요. 아까 소동을 다 봤나 봐요. 회장님,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절 바라봤습니다. 무시하고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왕후가 회사 정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나 봐요. 2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3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아직도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닐까요? 관심 없다는 듯 자리를 지켰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왕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왕후를 끌고 가더군요. 저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절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날 밤 아내의 유골함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걸요. 그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진정한 복수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왕호 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답니다. 업무 방해에 경찰 공무집행 방해까지 더해졌대요. 이번에는 벌금형으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실형을 살게 될 거래요. 그날부터 회사 앞에서 왕후를 볼 수 없었어요. 한동안은 조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내의 한을 풀어줄 때까지는, 그 자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짜장면 시키지 말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속합시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맛이 났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는 계속 짜장면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난 알아요. 왕후가 또 올 거란 걸. 그때는 더 처절한 모습일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매출 1,000억을 돌파했어요. 직원도 500명이 넘어섰죠.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재단도 설립했어요.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라면 좋아했을 거예요. 회사 앞에는 아내의 동상도 세웠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직원들이 출근할 때마다 인사를 하고 간대요. 사모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왕후는 여전히 가끔 회사 앞을 서성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로 더 초라해졌어요. 이제는 옷차림도 제대로 못하고 다녀요. 머리도 지저분하고 수염도 덥수룩해요. 직원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요즘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술에 취해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 회사 앞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대요. 직원들도 이제는 무시하고 지나가네요. 처음엔 안쓰러워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모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 볼 낯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어느 날은 왕후가 아내의 동상 앞에서 울더군요. 무릎 꿇고 빌고 있었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경비가 와서 전해줬습니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동상 앞에서조차 보기 싫었으니까요. 지난 추석에는 아내의 납골당을 찾아갔다고 하네요. 문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 갔대요. 들어갈 용기도 없었나 봐요. 당연한 거죠. 자식이라는 게 어미 산소조차 편히 찾아갈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왕후가 완전히 폐인이 됐다고 해요. 술만 마시면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용서를 빈다고 한대요.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도 왕후를 봤어요. 회사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군요. 이제는 그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죠. 아내의 유골함 앞에서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이제 그만할까? 하지만 아내도 알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 자식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영혼까지 망가질 때까지. 그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니까요. 이제 회사는 더욱 크게 성장할 거예요. 아내의 이름으로 더 많은 장학생을 뽑을 거고, 더 많은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왕후가 지켜보게 할 거예요. 자기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복수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그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복수.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중화요리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앞을 쓸고 평소처럼 짜장면 하나를 해먹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4천만 원 남짓이더군요. 큰 길가에 있는 가게라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더니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게 했습니다. 30년 장사했던 자리인데 요즘 같은 법이 있는 세상에서도 어쩔 수 없더군요. 대학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해두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성철님, 간호사가 부르더군요. 젊은 의사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분께서 돌봐주실 수 있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치매라니. 그동안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짜장면 배달 주문을 받고도 주소를 자꾸 잊어버리고 단골 손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일이 잦아져서 병원에 왔는데 가족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약을 드시면서 관찰해 보시죠.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면 어쩌나,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아들 녀석, 연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웬일이세요? 중국집에서 나는 냄새 좀 빼고 오시지. 옷에서 기름 냄새 나잖아요. 미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요. 신발은 거기서 좀 털고. 제가 방금 청소했거든요. 아니, 이걸 신발이라고 신고 다니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영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설마 돈 빌리러 오신 거예요? 연호가 외출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제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치매래. 초기라고는 하는데.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아, 진짜. 우리 애들한테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까지 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쪽팔리네.
아버지가 치매라니 회사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승진 앞둔 사람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진짜 짜증나네. 연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혼자서 살기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뭐요? 설마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아버지 미쳤어요? 진짜 치매가 맞나 봐. 그게 방 하나만 줘도 아이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공부는 개나 줬다 먹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문이 나면 제 체면은 뭐가 돼요? 동창들 모임은 어떻게 나가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연아, 내가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내가 모은 돈도 아버님, 돈 얘기 좀 그만하시죠? 저희가 그 돈 때문에 치매 환자를 모시게요? 참나, 치매 걸리셨다고 아예 정신을 놓으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버지, 이제 진짜 짜증나게 하네요. 나가세요. 연호가 서류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 승진 심사 앞둔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늙은이가 우리 집에 있다는 소문 나면 나 완전 세대는 거죠. 아버지는 내 인생 망치는 게 취미예요? 연호야. 그리고 뭐? 아버지는 그 더러운 중국집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웃기지 말아요. 연호야. 아버님, 이제 나가주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집값 떨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아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신경 쓰기 싫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죠. 돈 좀 모았다고 저희한테 기대는 건 아니죠? 그 더러운 중국집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희 집에 기생하게 해달라고요? 연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내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대기업 부장 달았다니까 이제 와서 좋은 아버지 코스프레 하시겠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는데요? 난 알바해 가면서 대학 다녔어요. 아버지가 주는 걸로 부족해서 남들 놀고 먹고 할 때 알바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버지 같은 치매 환자는 요양원이나 가시든가 길거리에서 사시든가 이제 남이에요, 남. 저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결국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찬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늦은 오후, 강남의 높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단골 손님들과 축하잔을 기울였었지요. 은행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날들.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파트 입구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호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네요. 매일 아침 짬뽕 국물 맛이 좋다고 칭찬하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짜장면은 여기가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손님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재건축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했던 가게.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 30년 동안 매일 쓸던 빗자루를 들고 얼마나 서성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집이라 부를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릴 적 연호를 업고 걸었던 이 거리. 그때는 어깨가 무거웠지만 가슴만은 뿌듯했었는데 이제는 빈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젖은 구두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선물해준 구두라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달아빠진 이 구두마저 제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짜장면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왜 여기 있지? 아까 탔던 버스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병원에 갔었지. 치매라더니 정말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평화로운 노후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아들과의 정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지하철역을 나와 다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식어버린 짜장면을 혼자 먹었던 날들. 그래도 바쁘니까 하며 위로했던 제 자신이 그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옷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술 취한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갔고 그들 중 하나가 제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낯선 이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라면 냄새가 났지만 들어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는 절 노숙자로 여기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길가에 전봇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는데 김 사장님, 맞으시죠?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차 안에서 한 사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눈을 닦아내며 자세히 보니 20년 전 매일 아침 짜장면을 먹으러 오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양복도 제대로 못 입고 때로는 돈이 없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분명 빗물이 아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솟구쳐 오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식 같은 정이 느껴지는 그 사내의 목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한순간에 씻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 차에 타세요. 이런 비를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를 매만지며 황칠성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장님께서 주시던 그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 그게 제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나? 젊은이,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이 한 그릇의 짜장면처럼 인생도 맛있게 먹어야 하네.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황칠성은 창가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호 씨, 아드님 얘기입니다. 우리 연호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드님께서 회사 공금 5억을 횡령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라운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밤 지하 노름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술값으로 시작했다가 빚을 갚으려고 더 큰 돈을 걸고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댄 겁니다. 제 정보망으로는 이미 10군데가 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고 우리 회사에서도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연호가. 며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클럽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뿌리고 있어요. 명품 가방에 손목시계 아드님이 빚내서 사다 준 겁니다. 어제도 청담동에서 3천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드님 내외분이 사장님을 쫓아낸 그날 저녁에도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돈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여기 증거 서류들이 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내역, 대출 서류, 노름빚 차용증, 클럽 결제 내역까지 전부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건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쓴 차용증입니다. 이자도 3개월째 연체 중이고 다른 사채업자들도 이제 더는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사장님,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드님의 빚을 모두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아버님을 내쫓은 아드님께 제가 이제 진짜 치매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장님 아들이 되어 이 빚을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 맘대로 하게.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일렁이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이, 아들에 대한 미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 저도 아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말라버린 눈물 자리에서 이상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까만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복수극의 서막처럼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저는 월세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좁은 골목길, 녹슨 철문이 달린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모은 것이라고는 통장 속 4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복수를 위해 써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판과 먼지 쌓인 벽지와 곰팡이 핀 천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쓸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건물 관리인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건 아직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황칠성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빚을 하나둘 사들이는 과정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2억이었던 빚이 어느새 10억으로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노름빚에 클럽 외상값에 며느리의 명품 할부금까지
제 아들은 온갖 빚을 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부장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황칠성이 가져온 사진들 속에는 아들 부부의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클럽에서, 호텔 로비에서 그들은 빚더미 위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매일 아침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반찬 가게에서 2,000원짜리 김치와 계란말이를 사다 먹었습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전기도 아껴 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두 황칠성에게 맡겼습니다. 이걸로 더 많은 빚을 사들여 주게. 제가 가진 돈 4천만 원을 건넸을 때 황칠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들이 절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겠지요. 매일 밤 벽에 붙은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칠성이 아들의 빚을 다 사들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노름판에서 판돈을 모으듯 저는 복수의 칩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청소를 하다 보면 간간이 동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월급이 밀렸다더군요. 관리비도 몇 달째 체납했다고 합니다. 하나둘 새어나오는 소식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절 모른 척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차례였으니까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대문 앞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매일 밤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좁은 골목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황칠성이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입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창고 건물. 그곳에서 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진 채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온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연호 아니냐? 아버지, 여기서 왜...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앉아라.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회사에서 곧 승진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는 내가 그날 어떻게 살아야 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치매라는 이유로 대문 밖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승진 앞두고 있어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승진, 출세, 그게 그렇게 중요했더냐?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너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 넌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효도했나?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무릎프, 그래, 꿇어봐라. 내가 그날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가 한번 느껴봐야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제 어떡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아파트도 경매 넘어가고 집사람도 이혼한다고 하고. 그날 내가 너 앞에서 이렇게 빌었던 것 같구나. 기억나나? 방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버지 모시고 잘해드릴게요. 아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버지, 제가 무릎 꿇고 빕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회사에서 공금 횡령한 거 들통나면 감옥에 가야 해요. 그럼 저 인생 끝나요.
너는 내 인생은 끝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 아버지,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노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이제 제 정신 차렸어요. 제발요. 일어나거라. 네? 이제 그만 일어나. 더는 보기 싫다. 아버지.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더 없구나. 이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건 네 몫이야.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은 없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간을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제가 흘렸던 눈물처럼 차갑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니들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제 과거의 한숨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황칠성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마치 밤과 동화되어 보였습니다. 차 안은 진한 향기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작은 소리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황칠성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보내는 10번째 새벽이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더욱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골목길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리듬, 그 무게감은 분명 그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호였습니다. 저를 무참히 내쫓았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곤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그의 외모는 이제 한순간의 몰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은 마치 그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보였고 풀어진 넥타이는 그의 흐트러진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냈어요. 공금 횡령도, 노름빚도. 이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아나?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집을 했다. 허리가 휘어가도 다리가 퉁퉁 부어가도 너가 잘 되길 바라면서 버텼지. 대학 떨어졌을 때 너 재수하라고 가게 담보 잡혀서 돈 빌렸던 것도, 취직한다고 양복 사달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야채만 먹어가며 돈 모았던 것도 전부 너가 잘 되길 바래서였다. 그런데 넌 취직하고 나서 전화 한 통 없더니 결혼하고 나선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 명절에 찾아가면 피곤한 듯 짜증내고 생일날 찾아가면 귀찮아하고. 그래도 난 참았다.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다. 아버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노름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착하게 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착하게 살겠다고? 너가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회사 공금 5억, 그거 너가 처음 손댄 게 아니지. 2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잖아. 매달 꼬박꼬박 노름방 드나들면서 아내는 명품 가방 산다고 백화점 들락거리고 손주들은 굶다시피 하는데, 그러고도 착하게 살겠다는 말이 나오나?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갈 때 넌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넌 제주도 호텔에서 호화롭게 놀았지. 그게 너가 사는 방식이야. 그런 너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버지, 제발요. 이러다 회사 사택에서도 쫓겨나요. 애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 네가 무슨 면목으로 애들 얘기를 해? 지난달에 그네 생일 놀이공원 가기로 해놓고 골프 치러 간 거 내가 다 봤다. 작은애가 학교 발표회 때 울면서 기다렸다던데, 그때 너희 부부는 강남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지. 이제 와서 자식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넌 그동안 자식이고 뭐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치매 걸린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대문 앞에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게 우리 아들의 모습이냐?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내쫓은 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승진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야 말하는 거냐? 넌 평생 그래왔어. 무슨 일만 생기면 변명부터 했지. 초등학교 때 돈 훔쳐 과자 사 먹은 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다가 들통난 것도 전부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말이다, 내가 치매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나?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너 공부시키고 너 취직시키고 너 결혼시키느라 허리 휘도록 일한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네 출세 앞길에 방해될까봐 그렇게 두려웠나? 이제 와서 스트레스 타령은 그만해라. 난 평생 스트레스로 살았다. 장사 안 될까? 스트레스. 월세 못 낼까? 스트레스. 너 등록금 못 줄까? 스트레스. 근데 난 단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 없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혼당하고 애들과도 헤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무너지는구나. 네 인생이.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허황된 명예가 이제야 무너지는 거지. 알고 있었니? 나와 황 사장이 그동안 너의 모든 빚을 사들였다는 걸. 황 사장이랑 한 달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네가 빌린 돈, 네가 보낸 차용증, 노름장에서 쓴 어음까지 전부 다 내 손에 있다. 네가 날 버렸을 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거야. 이렇게 너를 서서히 조여들어서 넌 결국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똑같이 널 버리겠다고. 어떠냐? 내 계획이 마음에 드나? 아버지, 전 이제 어떡하죠? 이러다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회사도 못 다니고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야 겁이 나는가 보구나. 그래,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난 매일 밤 그렇게 살았으니까. 치매 진단받고 네 집 찾아갔을 때 그날 밤 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 근데 넌 그때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치매라니 민망하네요.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널 키운 내 목숨값이었나? 너가 그렇게 아끼던 체면, 그 체면이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 이제 와서 그 체면이 다 어디 갔나? 공금횡령, 노름, 네 아내가 젊은 남자들이랑 노는 사진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이혼도 안 하고 노름도 끊고 회사 그만두고 장사라도 할게요.
제발. 장사, 웃기지 마라. 너는 평생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본 적 없는 놈이야. 늙은 아버지 등골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놓고 이제 와서 장사는 무슨. 네가 내 가게 앞 빗자루질이라도 해본 적 있나? 넌 이제 끝났어.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며느리와 이혼하고 사택에서도 나가야 하고 거기다 감옥까지. 그래, 이게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그날 나한테 그랬듯이 이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마.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웃기고 있네. 아버지? 아버지가 뭐가 아버지야?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이제 와서 날 협박하게? 이게 다 뭐야?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증거 수집하고 빚을 사들이고 아버지가 할 짓이야 이게? 당신이 무슨 조폭 두목이야? 웃기지 말라고. 내가 치매라고 무시했다고? 그래, 인정해. 내가 그랬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자식이 출세하려면 막 살아야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야 하는 거라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가 중요한 건지 몰랐을 것 같아? 당신도 날 위해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나 공부시키고 나 취직시키고 다 나 잘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내 약점 잡아서 협박하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시겠다고? 이제 와서 그 옛날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당신 도움받은 거? 그거 다 갚을 테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당신 같은 아버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말야, 아버지는 나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게 다 당신 선택이었잖아.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지. 그리고 그 고생길도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들처럼 큰 사업하고 돈 잘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험한 꼴 안 보고 자랐겠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희생 얘기는 좀 집어치워. 당신 세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효도나 바라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덜 이기적이야. 자식 키웠다는 명분으로 평생 나 붙잡고 놀아나려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난 내 앞길 찾아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이나 살아. 늙어서 자식 뒷조사나 하고 다니지 말고. 짜증나니까. 그때 방으로 들어온 황칠성.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망할 놈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진짜 한계다. 네가 사람이야? 걔보다 못한 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있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30년 동안 허리 휘도록 일하신 분한테 무능하다고? 구시대적이라고? 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 놈이 그렇게 잘났어? 회사 돈 빼돌려서 노름판 쫓아다니고 와이프는 젊은 놈한테 드나들고 그러면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무시해? 내가 다 봤어. 네가 얼마나 염치 없이 살았는지. 회사에서는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승진 다 됐다고 자랑질이더니 뒤로는 공금 횡령하고 자체까지 끌어다가 노름판 돌고. 그게 네가 말하는 시대의 변화야? 그게 네가 말하는 출세야? 김송철 회장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장사하시는 거 내가 다 봤어.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근데 그 아버지를 네가 감히. 야, 이 삐리리야. 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아버지 도움 받은 거 다 갚겠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세월 그 마음고생 그 눈물 돈으로 갚아질 것 같아? 내가 오늘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네 모든 비리 회사에 다 밝힐 거야. 자체업자들 독촉도 시작될 거고. 넌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그래도 모자라. 공금 횡령으로 고소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야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넌 김송철 회장님 아들이란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넌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내가 보장하마. 각오해. 앞으로 네 인생은 지옥이 따로 없을 거니까 그동안 아버지께 했던 모든 짓들 이제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따라 나와.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저는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 그날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 이제는 그가 울 차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방 안의 달력을 보니 이제 곧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이다 돌아왔었지요. 올해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골목길 끝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그의 승용차가 사라진 것을 본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곧 다른 소문들도 따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정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직원들이었습니다. 연호는 매일 뒷문으로 출근해야 했고 퇴근할 때도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은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때 승진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간부회의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연호 부장님, 이번 달 회계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 이게 무슨 거래처 영수증이 이상한데요? 이 내역이 맞습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팀의 조사는 냉혹했습니다. 5년치 회계 자료를 전수조사하면서 그의 비리는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비 부풀리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래처 리베이트까지. 그의 비리는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횡령액은 5억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형사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보안팀의 감시 하에 짐을 싸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마저도 휴지통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비가 2달째 연체되자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손주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 중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강남의 고급 클럽을 들락거렸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된 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어제 밤부터 안 들어왔어요. 서둘러 찾아가 보니 며느리의 방에는 고급 옷장만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이혼 서류와 짧은 메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세요. 클럽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와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칠성은 강남역 근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15억. 제가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황칠성이 전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손주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아버지와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큰 손주는 12살, 작은 손주는 9살이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호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회사 사택에서 쫓겨난 후 처음에는 강남역 근처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몇 달은 됐을 법한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 일거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시계도 반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부터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 월급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을 했다는 소식,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 다닌다는 소식, 전부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용돈이라도 주겠다며 1,000원짜리 지폐를 꾸깃꾸깃 구겨 들고 왔습니다. 작업화에 묻은 시멘트 가루도 털지 못한 채 그렇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가 저를 대문 앞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이제는 그도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손주들은 점점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아빠 없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황칠성은 자주 들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챙겨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도 잊지 않았고 아이들 생일에는 비싼 전자제품도 사주었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교 회장이 되었고 작은 손주는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잠결에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이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연호가 아이들 학교 앞에서 서성이다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났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못 봤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칠성은 점점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큰 손주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주 야구장도 데려갔고 작은 손주의 미술 실력을 보더니 바로 미술학원도 등록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아이들 아버지 노릇하는 게 주제 넘은 걸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던 것과는 달리 황칠성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명문 중학교에 입학한 큰 손주의 입학식 날 황칠성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씩씩하게 자라거라. 그 모습을 학교 담벼락 뒤에서 연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는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황칠성은 아이들의 장래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대학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이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가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이 늘어갔고 학교 성적도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삼촌, 우리 이번에 디즈니랜드 가요. 삼촌이 내 야구 방망이도 사주셨어요. 삼촌이랑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황칠성을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면 황칠성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늘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를 아이들의 보호자로 인정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정말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가정교육이 참 잘 되어 있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황칠성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젊은 사업가가 남의 아이들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지.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제 자식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가고 일요일이면 미술관도 가고 그렇게 주말이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칠성의 회사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듣자 하니 옛날 은인의 손주들이래. 아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지만 황칠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에 손주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이면 회사 전체 임원들을 불러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황칠성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제 가게 자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곳에서 황칠성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할아버지가 날 살려주셨단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큰 손주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손주는 미술 영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가끔 아이들 학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황칠성의 벤츠를 타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황칠성은 큰 손주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처음으로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네요. 그날 밤 황칠성은 아이들과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 손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수제 가죽 가방이었는데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요. 너는 이런 가방이 어울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손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칠성은 작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곧 중학생이지? 그때는 더 멋진 걸로 사줄게. 황칠성의 회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대부업을 넘어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주말만큼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더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손주들이 황칠성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항상 그러듯 삼겹살을 먹으러 갈 테지요. 황칠성은 아이들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집안에 혼자 남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보는 것처럼 모든 기억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날 비 오는 길거리에서 쫓겨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수는 성공했을까요?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그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때 넥타이를 매던 그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인력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황칠성이 보여주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과연 저런 모습이었을까? 한 번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흐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저의 복수는 아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 제 인생의 실패, 그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들이 황삼촌을 부르며 환하게 웃을 때면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황칠성이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이 아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황칠성이 대신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피부치가 아닌 타인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모습, 그것보다 더 큰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야구장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섞여 손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도 증오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남은 것은 제가 지켜내야 할 두 아이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패한 아버지였던 제 자신에 대한 작은 연민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또 갚아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요. 때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복수를 마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복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어쩌면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을. 밤하늘의 달빛이 더욱 밝아져만 갑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